오늘의 플러스, 기업이 움직이는 자리에서 함께 성장할 기업을 찾아봅니다. 김학주 한동대 AI 융합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장하는 산업 속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겠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일이긴 하는데 이게 잘 네. 쉽지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중심 기술로 당연히 AI 꼽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뭔지 좀 분석을 하셨다면 어느 쪽이 어떤 걸까요? 글쎄요, 일단 뭐 인공지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네. 뭐 지난해에는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제 실적도 좋아졌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2026년에는 어떤 쪽으로 이제 옮겨갈 것인가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버블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근데 인류가 이제 지속 성장을 하려면 지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동안 인류의 어떤 지속 성장을 방해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빚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빚내서 과도하게 성장했다. 뭐 그 얘기겠죠. 근데 아무리 과도하게 성장을 했어도 그게 만약에 효율적이었다면 그랬다면 빚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았을 테니까. 네. 예. 근데 그만큼 이제 그동안 이 성장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서 너무 비효율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류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고 이제는 그 비효율이라는 어떤 그 비만을 걷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구가 결국은 인공지능 아니냐 이런 얘기고 또 이제 이 정부로부터 가장 빚을 많이 내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결국은 이제 그 이 의료 비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늙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약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이 신약의 비용을 좀 줄이는 어떤 그러한 기술들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약을 만들 때 여러 후보 물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그 효능과 이 독성은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리고 그 물질들이 서로 붙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서 지금 수년째, 몇 년째 지금 컴퓨터를 돌리고 있는 중이죠. 근데 네. 인공지능이 그거를 빨리 찾아준다. 그러면 약값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 서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물가, 그러니까 이 인플레와 그 부의 불균형, 뭐 이런 문제도 사실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이죠. 네. 예, 근데 지금 뭐 미국의 인플레가 뭐 3%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서민이 느끼는 물가는 훨씬 더 클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부자들이 쓰는 그런 어떤 고급 승용차라든가 이 고급 가전 같은 거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사람을 대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그 교육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이런 의료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수지만 사실 사람이 사람을 가리키는 게 제일 어리석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앞에 뭐 한 4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준이 다 틀리죠. 네. 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 컴퓨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다 맞춤형이 되다. 다 맞춤형이 가능한 한 거니까 확실히 현명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맞춤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이런 사람을 대체하면서 그런 어떤 물가를 기본적으로 낮춰줄 수 있겠다. 뭐 그래서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 늘 듣는데 늘 우리 같은 개개인들이 걱정하는 건 그 과정에서 내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마찰적 취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 더 많은 그 일자리를 나중에 만들어 줄 거죠. 네. 그러니까 200년 전에도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기계 같은 것들이 들어왔는데, 아니 기계가 농사를 지으면은 우리 사람은 뭐 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네. 사람들의 역할이 훨씬 더 이제 분화되면서 다양한 일자리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인공지능도 우리한테 많은 일자리를 주긴 주겠지만 아직 인간이 그런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이 안 됐으니까 네. 당장은 그런 마찰적 실업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도기를 어떻게 잘 빨리 지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이 도래하던 도래하지 않던 간에 그런 AI 산업으로 인해서 전개될 그런 여정에 지금
교착 상태를 빠뜨리고 있는 것이 에너지 산업이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에너지 문제 이게 결국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막을 요인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이 이제 끝나고 이제 추론으로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예.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로봇 아니겠습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줄 것들. 예, 근데 그 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까지 사실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던 기업들은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텍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돈이 있잖아요, 자기네가. 네. 자체 자금 갖고 했는데 이제는 세컨 티어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네. 은행에 또 돈을 빌려야 돼요. 네. 근데 은행은 이 그 사업성이라는 걸 검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데이터 센터 해서 뭐 할 건데 추론 서비스 할 겁니다. 전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전기 인프라가 없어요. 그럼 돈 안 빌려주죠. 여기서 이제 그 스탑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동안 투자해왔던 것들도 부실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IT 붐하고 AI 붐하고의 그 차이가 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큰 차이라고 하면 IT 붐에는 네. 청년들이 스타트업으로 만든 거고 네. AI 붐에는 전 세계 갑부들이 지금 리드하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 청소년들이 이제 그 집에서 홈페이지 만들고 예. 돈 별로 안 들어가죠. 예. 투자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 AI 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돼요. 굉장한 투자가 필요한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많은 투자가 약간 진도를 늦게 빼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돈 못 벌고 이게 부실화될 수 있어요. 네. 세계 경제가 그건 못 감당할 걸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오픈 AI 아니겠습니까? 그 가입자가 10억 명이래요. 네. 근데 유료 가입자 아직 4천만 명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진도가 약간 좀 슬로우 다운 됐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투자했던 거 다 부실화되면서 네. 굉장히 문제가 많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국은 빨리 진도를 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에너지 인프라를 마련을 빨리 할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요구들은 점점 높아지는 것 같긴 한데 네네. 나름대로 그 해법을 지금 여러 에너지 원천 중에서 어디서 찾아가고 있나요? 글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가장 현실적인 거는 소형 원자로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전기는 많죠. 예. 뭐 대형 원전도 있고 천연가스로 터빈을 돌릴 수도 있고 뭐 바다에 가면 해상 풍력 많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사막에 가면 이 저기 태양광 많습니다. 근데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기를 갖고 네. 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송전망을 이 교고지까지 뭐 될 수도 없고 또 기존에 있는 송전망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물론 거기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죠. 그것보다도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고압선 지나가면 좋습니까? 안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이 송전망은 포화 상태고 결국 송전망의 그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많이 전기 썼지 않습니까? 네. 아까 뭐 박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뭐 지금 챗봇이 구글 검색보다 10배 이상 전기를 많이 쓰고 네. 또 우리 전기차 많이 썼고 그러면 그동안 송전망이 늘었습니까? 안 늘었죠. 그러면 이제 과부하 걸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전기 요금이 한참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송전망 교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과제라는 거는 어떻게 송전량을 줄이냐. 그러니까 중앙에서 들어오는 전기의 양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 지역에다가 조그만 발전기를 만들어서 지역에 필요한 전기를 자급자족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발전기를 조그맣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전기의 그 수급 과부족을 해소하려면 그 발전기의 그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딱 맞는 게 소형 원자로죠. 조그맣고 그 다음에 가동률을 20%에서 100% 사이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자꾸 이제 천연가스로 그거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연가스 터빈은 조그맣게 못 만들어요. 경제성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이 껐다 켰다도 잘 못하고 하여튼 그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동률 조정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결국은 이 소형 원자로밖에는 네. 없고 요즘 특히 이제 다크 팩토리하고 들어보셨어요? 예. 예, 그 다크 사람이 하나도 없는 무인 공장.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공장이 어두운 이유가 뭐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기계만 있다.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굳이 그런 생산 시설이나 데이터 센터를 사람이 출퇴근할 만한 반경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네요. 더 멀리 나가는 게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까지는 송전망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아예
이 생산 시설에 딱 붙어가지고 네. 송전망 없이 네. 그 시설만 이제 서비스하는 거기에만 전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소형 원자로보다 더 작은 거, 네. 이 저기 마이크로 리액터라고 그러죠. 네. MMR 뭐 그런 쪽이 또 이제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이제 근데 이 마이크로 리액터 같은 경우도 사실 부지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죠. 그러니까 네. 수소를 가져다가 거기서 이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시키면 네. 예, 그 전기가 나오는 뭐 그런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지금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정부 부채, 그다음에 환경오염,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부의 불균형, 이 세 가지 중에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환경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게 에너지 수급 때문인데 네네. 소형 원자로 그리고 수소 이 얘기 네.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환경오염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무탄소 에너지니까요. 예. 그러니까 탄소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예. AI가 결국 가져다 주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보다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인류가 앞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목 중에 이게 우리나라에 적합한 면도 많아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었는데요. 예. 뭐냐면 그 인공지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달시키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 거점, 그 무인 공장, 다크 팩토리 말씀 주셨는데 네네. 이런 거 할 때는 뭔가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곳에 지어도 된다라고 예, 해주셨는데 이 추세대로 가면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지방 소멸이 훨씬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지방에 사람은 별로 안 사는 한적한 지역이 어딘가 생겼을 땐 그리고 예전에 거기 사람 많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송배전 잔뜩 깔아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이런 다크 팩토리도 하고 네, 그리고 맞아요. 사람이 근처에 없기 때문에 그 근처에 에너지 인프라망을 추가로 건설한다 하더라도 네. SMR도 말씀 주셨으니까 네. 뭔가 반발이나 저항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좀 적합한 산업이 AI 그리고 AI를 기반한 제조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가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창업을 하나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미생물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공장을 그 격오지에다 했습니다. 다크 팩토리 만든 거죠. 사실 미생물을 키우려면 그건 질소가 필요해요. 예. 근데 그 질소가 있는 환경에서 사람이 못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차피 뭐 사람 없어도 되니까 생산성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지역 경제는 그 공장 때문에 굉장히 발전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 주셨던 대표적인 격오지의 에너지 수급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대두되는 소형 원자로 우리 주변에 위치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네, 근데 저는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 커다란 대형 원전을 쪼개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표면적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확실히 반응성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작동하기 쉽고 제어하기가 쉬운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 원자로라는 게 이 노심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열 교환기를 통해서 그 열을 빼지 않습니까? 그 열의 에너지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식어진 공기 다시 내려오잖아요. 순환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 순환이 원활치 않아서 펌프를 달아요. 근데 만약에 정전이 되거나 그 펌프가 고장 나면 사고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형 원자로는 워낙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네. 이 펌프 없이 그냥 자연 대류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훨씬 안전하고 두 번째 4세대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원자로의 그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라늄 235가 이게 이제 이 핵 에너지 그러니까 연료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중성자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핵 에너지가 깨져서 그 질량 손실을 나는 만큼 빼쓰는 게 이제 원자로예요. 근데 이 중성자가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잘 핵 에너지를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거랑 충돌시켜서 속도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걸 감속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중성자랑 가장 사이즈가 비슷한 게 수소예요. H2. 네. 근데 그래서 물을 집어넣죠. 예. H2O. 그래서 이
그러면은 감속이 잘 돼서 핵 반응이 잘 일어난다. 근데 물은 끓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 없어지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 끓게 하려면 결국은 압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고압이죠. 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4세대 소형 원자로는 물 대신에 감속제로 나트륨을 써요. 네. 그럼 이 나트륨은 끓는 점이 883도예요. 네. 웬만하면 안 끓습니다. 네. 이 고압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사고가 났을 때 그 대비책까지도 감안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일어났을 때 네. 예, 그때 막 그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이 밑에가 다 깨졌어요. 네. 그래서 수소가 막 새거든요. 그래서 이 경납고에 막 차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는 화재도 있었어요. 네. 터지겠죠. 예. 예,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격리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격리요? 예, 왜냐하면 터지면 근처에 사람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예.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경납고에다가 조그만 구멍을 하나 내보세요. 어. 그러면 수소는 가볍기 때문에 그냥 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예. 순식간에 빠져나가요. 예. 근데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일본 정부가.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막 그 바닷물 퍼가지고 헬리콥터로 막 갖다 뿌리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왜 그렇게 간단한 생각을 못 했을까요?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 그 원자로가 녹아 내리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어요. 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가 풀장으로 변해요. 네. 그러니까 물이 그냥 들어온다고요. 예. 그래서 녹아 내리는데 적어도 한 달은 걸려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준다. 뭐 이런 것도 이 소형 원자로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그런 좋은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에서 그렇게 단기간에 녹아내리는데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그냥 뭘 하나 던져가지고 깨기만 하면 그런 그러면은 식으로. 그냥 폭발시키면 끝나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원료 공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이 고농축 우라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라늄 원석을 보면 거기에 사실 이 우라늄이 있는 이 퍼센티지는 한 0.7, 0.8밖에 안 돼요. 네. 이제 그거를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막 농축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3%까지 농축시키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쓰는 경수로의 핵연료가 되는 거거든요. 20%까지 농축시키면 그게 이제 4세대 소형 원자로의 원연료가 됩니다. 예. 예, 그리고 90% 넘어가면 이제 그거는 핵무기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 고농도를 쓰면 쓸수록 이게 네.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핵 농축 기술은 원래 미국이 제일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 잠수함 연료는 거의 그 농도가 93%에 달해요. 근데 이제 러시아 거는 한 30%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잘했는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일어난 다음에 민간 업체들이 다 철수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다 그 핵 연료를 러시아에서 수입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우라늄 원석에서 이 농축하기 전 단계의 그 전구체로 이제 재련하는 거, 농축시키는 거, 그 다음에 원자로의 핵 연료봉 예. 집어넣는 가공하는 거 다 러시아에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4세대 소형 원자로 진도가 늦게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났잖아요. 이 연료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늦어진 건데 이제는 이제 그 미국도 최근에 이제 보조금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다시 자립하자. 그래서 이 핵 농축 기술을 지금 뭐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캐나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그 우라늄 광산은 카자흐스탄입니다. 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이 재련이라든가 농축 가공은 다 러시아를 거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세계 2위 광산은 어디냐?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되게 질이 좋아요. 네. 고급 광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캐나다 쪽의 그 광산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재련하거나 가공하는 농축하는 그런 기술들은 미국이 자립을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소형 원자로 도입은 아직까지 그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소형 원자로 작지만 여전히 건축이잖아요. 건축. 그럼 공사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처음 만들어 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공사 기간이 길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건축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약정된 기간은 끝났어요. 네. 근데 아직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그것보다 계속 다 손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부담해 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2015년에 이제 미국의 유타주에 뉴스케일 파워의 그 소형 원자로 SMR 77메가와트짜리를 건축하자. 예. 8년을 끌었어요. 예. 그러다가 2023년에 그냥 포기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그거는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손실을 정부가 다 변상해 줘야 돼요. 네. 사실 신재생 에너지 안 그렇습니까? 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적자가 엄청났잖아요. 근데 네. 그걸 다 정부가 보조금으로 떼어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소형 원자로의 그 적자 규모는 보조금 규모는 사실 그 이 신재생보다 훨씬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제 트럼프는 이 천연가스에 미련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트럼프는 참 이 자기 재임 기간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하고 네. 관세 전쟁도 그렇고 네. 지금 그린란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 소형 원자로라든가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기 재임 기간에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안 하고 있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조그맣게 만들 수 없고 가동률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그거를 그 사람이 언제 깨닫느냐. 뭐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약간 좀 고무적인 현상은 아까 우라늄 농축하는데 이제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농축 우라늄이 결국 그 이 소형 원자로의 연료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그 이 보조금이 소형 원자로 쪽으로도 확산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 주시기를 AI가 가져다줄 긍정적인 효과들이 참 많은데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산업 부분에 여러 가지 뭐 발목이 잡혀 있는데 SMR 소형 원자로 사업이 굉장히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설명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적극적으로 안 되는 근본적인 요인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비용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는 이 소형 원자로를 도입하게 되면 그러면 이 에너지의 패권이라는 게 석유에서 전기로 확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유가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이제 인공지능이 막 도입이 되고 전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니까 예. 지금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걱정이에요. 근데 뭐 소형 원자로가 보급되면 더 떨어지겠죠. 근데 WTI 기준으로 지금 한 58에서 60불 정도 배럴당 되고 있는데 이게 50불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그 러시아나 뭐 이 중동 같은 산유국 같은 경우 이제 아마 재정 부담을 굉장히 크게 가질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뭐 전기 들어와서 인공지능 뭐 솔루션 많이 늘어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졌다. 뭐 환호를 지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모라토리엄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제 세계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석유를 어떻게 할까 버릴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도 산유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석유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어리석게 썼는데, 그러니까 태웠지 않습니까? 예. 태우지 말고 쪼개자 하는 거죠. 쪼갠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석유라는 게 결국 이 탄소와 수소의 결합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열이나 촉매 같은 것으로 쪼갠다. 태우지 말고. 네. 태우게 되면 연력학 1, 2법칙에 의해서 굉장히 에너지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쪼개게 되면 그럼 수소는 따로 저장했다가 전기가 필요한 것으로 옮기자. 거기서 공기 중에 산소를 섞으면은 전기 만들어지니까. 수소 연료가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예. 결국 전기를 만들어 쓰자. 그럼 네. 나머지 탄소는 이렇게 네. 되는데 지금은 그냥 그 남은 탄소를 뭐 타이어 원료 같은 거, 그러니까 카본 블랙 같은 거로 하거든요. 네. 근데 요 탄소를 잘만 뽑아내지 않습니까? 네. 나노 상태에서 그대로 뽑아내면 네. 이게 그라핀이나 아니면 탄소 나노튜브로 가공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 상용화는 못 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석유를 고부가화하자. 예. 그러니까 탄소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고부가 제품으로 만들면 배터리 소재나 이런 걸로 그렇게 되면 수소는 거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떤 업체들이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쪽 창업을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네. 근데 역시 일본 업체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밀 화학 업체들 있죠. 네, 네. 뭐 그런 업체들이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기 수소의 어떤 그러한 어떤 새로운 생태계
이런 거는 탄소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렸다, 열릴 수도 있겠다. 지금은 수소는 너무 복잡해. 네. 뭐 저장, 운송, 뭐 그다음에 액화하는 어떤 그 인프라가 있어야 되니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탄소를 잘 가공하면 그 세기가 열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소형 원자로가 계속 도입되는 데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고민되는 대표적인 요소인 유가 하락 이런 것들은 그 석유를 태우지 말고 쪼개서 다른 부가가치 산업으로 돌려버리면 네, 그걸로 인한 저항감 이런 건 줄일 수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자로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건 원자로에 있는 부품 하나하나가 법적으로 규격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어서 네. 그 쿼를 넘어가는 것만 쓸 수 있고 그런 업체만 납품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소형 원자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들이 하나씩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규정은 있나요? 예,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그 기준을 통과한 업체가 뉴스케일 파워죠. 음. 이미 규제는 뭐 다 맞춰놓은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원자력 이 강화를 위한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그 주요 내용은 좀 패스트 트랙. 네. 그러니까 좀 이 규제를 빨리 통과시키자. 네. 그런 건데 규제는 이미 예전에 만들어 놨어요. 맞춰 놨다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보조금만 주시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보조금만 있으면 규제는 있기 때문에 소형 원자로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환경은 됐는데 네. 이 원자로라든가 이런 고온 그리고 고압의 어떤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선 다양한 특수강들이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소형 원자로니까 그런 특수 금속들이 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특수 금속이 또 요구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특수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예.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 위성 같은 거 많이 필요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다크 팩토리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격오지로 가면 유무선망이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통신망이 뭘까요? 뭔가요? 위성이죠, 위성. 위성. 위성을 어디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올해 스페이스X가 상장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위성에 대한 관심이 많죠. 예. 근데 위성도 특수강을 써요. 네. 요즘에 이제 피지컬 AI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뭐 이런 것도 다 특수강을 써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소형 원자로에 쓰이는 특수강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예, 거군요. 그렇게 되면 네. 조금 더 규모의 경제를 먼저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서 미국이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원자로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특수강이 들어가는데 그 특수강에는 히토류나 희소금속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 SMR을 계속 더 많이 짓고 이걸로 에너지 수급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조금 달리 표현하면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에너지 수급 체계로 가는 거란 말이죠. 네. 본인들이 그냥 석유나 천연가스 기반으로 에너지를 수급하면 중국 의존도를 조금 제어할 수 있는 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지금 뭐 그린란드를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린란드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되면 그 북극 항로를 완전히 미국이 이제 손에 넣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북극 항로 밑에 해저에는 시터류가 엄청나게 묻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해저 개발 예. 거기에 만약에 휴머노이드를 만들면 어디부터 보낼까? 예. 그럼 바다 밑에 보내자. 예. 그러니까 이 바다 밑에 그러니까 수심이 거의 5km예요. 그러면 엄청난 고압이거든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이고 결국 수온도 1, 2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작업할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만 사람처럼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 저기 광물을 캐내기 위해서. 그럼 휴머노이드를 그쪽으로 보내야 된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바닷물은 소금물이에요. 네. 그래서 전류가 통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유가 낮은 금속에서 전유가 높은 금속으로 전자가 이동하면 네. 한쪽 금속은 녹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철강하고 티타늄으로 좀 휴머노이드를 만들었다. 그러면 철강은 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덜렁덜렁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잘 요즘 이제 그 이 피지컬 AI에서 그런 거를 다 이제 포함하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네. 사실 북극의 근처를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거기도 에너지가 있어야 그걸 개발하는데 전기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선상 원자로 그리고 배 위에서 원자로를 지어서 원자력 발전해서 거기 시추라든가 개발하는 데 네. 필요한 전력을 쓰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런 것도 같은 포석 아래 SMR을 지금 그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MMR 같은 거, 뭐 예.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 소형 원자로도 되게 그 연료가 다양해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이제 특화된 그런 소형 원자로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원자로 얘기하면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거부감 가지고 있는 분도 적지 않거든요. 네네. 후쿠시마 원전도 사실 일본이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했지만 결국 큰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과정에서 여전히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실제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에너지 믹스라고 해서 원자로에만 100%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적합한 지역은 그런 걸 또 쓰게끔 지원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번에 SMR과 함께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이피션트한 예, 뭐 그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에서 미국 공화당 쪽은 뭐 이 녹색이라는 건 좀 별로 이제 싫어하는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또 이제 그쪽으로 많이 밀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뭐 사막이나 이 바다에는 신재생 연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송전망을 집어넣어서 갖고 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기를 그냥 버렸었는데 버리지 말고 그 전기로 물을 쪼개라. 물을 쪼개라.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수소를 이제 꺼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수소를 원하는 곳에 가져다가 거기서 다시 공기 중에 산소랑 저기 접촉시키면은 전기가 나온다. 네. 그걸 녹색 수소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 물이 잘 안 쪼개져요. 예.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이제 그 더블 본드,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결합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소 결합도 같이 붙어 있고 예. 굉장히 강한 공유 결합이에요. 예. 화학적으로 잘 쪼개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쪼개는 그 전해조라 그러죠. 예. 예, 그 기계가 쪼개져요. 하도 덜덜거려가지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녹색 수소를 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나 뭐 태양광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선택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해서 쓸 필요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파급되기에는 우리의 기대만큼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금 엄청나게 인공지능이 많은 전기를 요하는데 네.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 이거죠. 네. 그거는 역시 소형 원자로밖에는 없을 것이다. 또 원자로를 안전하게 가공시켜서 쓰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 미래 사회를 우리가 그려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송배전 그걸 가지고 오는 것들 때문에 참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군요. 네네.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 저기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신재생 에너지 단지에서 뭔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가 생겼지만 송배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 버려졌던 에너지를 수소를 그러니까 물을 쪼개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 연료를 보내주자라는 거. 그다음에 SMR은 그러면 똑같이 송배전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SMR은 네. 조그맣게 각 네. 지역마다 꼽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어차피 쓸 거니까 네, 네. 원거리 송배전 문제는 없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두 개를 좀 구분해야겠네요. SMR은 말 그대로 너희 동네 사람들이 쓸 거니 네. 이건 너희가 필요한 원자로니 쉽게 수용해라 이런 의미가 더 많은 거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수소 관련해서는 송배전 문제를 해결해서 수소 탱크롤이든 아니면 수소 배터리든 간에 그걸 보내주면 된다는데 네. 그걸 보내주는 물류 비용까지 생각했었을 그렇죠. 때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수소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뭐 그 전기로 물을 쪼갠다. 그걸 다시 나온 수소를 액화시킨다. 저장하려면 이제 기체 상태로 할 수 없으니까 네. 액화시키고 다시 저장했다가 뭐 또 운송도 해야 된다. 예. 너무 복잡하다.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뭐 경제적인 곳이 있느냐 굉장히 드물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사실 지금 수소가 좀 될 수 있는 게 소형 원자를 통해서 수소가 같이 껴들어올 수도 있어요. 소형 원자로랑 SMR하고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 제가 포항에 학교가 있잖아요. 예. 포스코가 소형 원자를 원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철광석이라는 게 이 산화철이지 않습니까? 네. 철광석 안에 산소가 붙어 있다고요. 네. 그 상태에 못 씁니다. 산소를 떼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탄소를 때려 넣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 탄소
산소, 그래서 CO2로 날아가고 예. 철은 쓸 수 있다. 네. 그 과정에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죠. 또 처음에 이제 이 탄소를 태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용광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잖아요. 그거 안 된다. 그래서 환경 부담금 맞기 싫으면 빨리 수소 써라 이거예요. 네. 수소로 산소를 띠면 H2O 물 나오고 깨끗하다. 근데 그만한 열이 안 나와요. 용광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전기가 필요한 거죠. 용광로를 만들 수 있는 전기. 그다음에 그 대규모의 수소는 어디서 얻을 것인가 이런 거죠. 그러면 일단 소형 원자로를 갖다 만들어 놓으면 전기는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소형 원자로는 전기뿐만 아니라 열도 나오죠. 네. 300도에서 1000도가 되는 열이 나와요. 그걸로 이제 그 트럼프가 좋아하는 천연가스는 수소와 탄소의 결합이니까 네. 그걸 쪼개요. 네. 아까 말씀드린 네. 쪼개면 결국 수소를 거기서 대량으로 얻을 수 있다. 네. 탄소는 남지 않습니까? 예. 뭐 할까? 그거는 고부가 탄소로 바꾸자. 바꾸자. 예, 그래서 결국은 소형 원자로하고 이 수소하고 같이 들어온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청록수소라고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소는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의외로 소형 원자로가 이제 도입이 되면 함께 따라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좀 되네요. 우리가 이제 미래 에너지의 새로운 대안을 찾을 때 네. 신재생 에너지냐, 수소냐, 소형 원자로냐, 뭐 원자력 발전이냐 이렇게 칸막이를 엄격하게 쳐서 구분할 게 아니라 네. 이게 사실 같이 융합돼 가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더 많이 그려질 것 같은데 그렇게 전망해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지역마다 효율적인 게 다르겠죠. 네. 예,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이제 천연가스하고 신재생 쪽으로 이제 편향돼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 교수님 말씀대로 좀 다각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저 에너지 수급의 에너지 산업의 대표적인 그림들이 전부 대도시,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AI의 그 추론이나 학습 능력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는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에서 에너지를 바로 땡겨 쓰는 모습이 아니라 먼 원거리에 있는 이격거리에 있는, 그래서 근처에 사람 없어서 원자로 지어도 별 저항감이 없고, 그리고 거기 뭐 신재생 에너지 단지도 크게 만들 수 있는 거기에다가 짓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네. SMR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 쓴다고 하는 거니 네. 이 대도시에다가 전력을 추가 공급해 주는 모습은 지금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대도시에서 앞으로 AI 시대에 본격화될 에너지 수급은 대안이 있나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 아주 그 발전원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다각화될 수는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정도로만이라도 엄청나게 그 송전 거리는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송전망의 한계를 많이 벗어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지금처럼 한 곳에 대형 원자로라든가 대형 화력 발전소를 지어서 각 지역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송배전망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조금 뒤로 물러서니 네. 송배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저항감은 조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지금 뭐 그 병목이 결국은 송전망이니까 예. 이제 그거를 절감할 수 있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일부는 수소 전지를 어떻게든 수급받는 게 중요할 텐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물류 비용을 줄이는 대안들로 지금 모색되고 있는 건 있나요? 예. 그래서 그 수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가급적이면은 그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아까 그 소형 원자로 특히 이제 마이크로 리액터. 네. 그러니까 이 격오지에 있는 생산 시설이나 데이터 센터에 만약에 MMR 같은 걸 집어넣게 되면은 거기 열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뭐 이 천연가스 그 저장고는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천연가스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지에서 예, 바로 그 전기 만들어내고 또 거기 나머지 열로 그냥 천연가스 쪼개서 예. 거기서 수소를 쓰고 그리고 또 수소로 또 그거 발전할 수도 있고 예. 탄소는 나중에 또 다시 고부가로 가공하고 음. 그러니까 같이 들어온다 이거죠.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더 큰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네. 인공지능은 제가 듣기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전력 공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셧다운이 돼버리면 다시 머리가 나빠진대요. 다시 그래요? 전기
키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중단 이런 걸로 인한 문제를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서 보조 전력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지금 모색되고 있나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추론이라는 게 현장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서비스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도중에 멈춰지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조 전원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은 디젤 발전기로 해요. 예, 근데 그 전기의 퀄리티, 그러니까 이 전기가 내는 그 파장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게 좀 곱지 못한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계산이 중단되거나 아니면은 이 데이터가 깨져서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 전기를 좀 이쁘게 좀 그 고른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인버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를 흘렸다 끊었다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굉장히 그 모양을 고르고 이쁘게 만들어주는 그 인버터를 잘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인공지능은 또 다른 인버터가 필요하긴 해요.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워낙 그 계산 용량이 커지게 되면 네. 그러면 그 이 순발력 있게 이 고전력을 이제 끌어다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력이 많이 필요한 곳은 열어주고, 막 그렇게 지금 많이 필요 없는 곳은 닫아주고, 그걸 순발력 있게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인버터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순발력이죠. 빠르게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천연가스 터빈이나 수연료 전지로 한다.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전기를 담고 있는 배터리에서 뽑아서 빨리 써야 되는 거죠. ESS요? 예. 그래서 이제 ESS가 많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고출력을 필요로 하니까 중국의 이제 리튬 인산철 LFP보다는 한국의 니켈 코발트 망간이 더 유리하지 않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동안은 중국의 그 LFP 배터리가 굉장히 인기였죠. 싸니까요. 싼 전기를 굉장히 많이 저장할 수 있다. 근데 요즘에는 약간 그 개념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거를 나누자 역할을.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거는 그냥 가스터빈 같은 걸로 하고 옆에다 조그맣게 이 성능이 좋은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또 달자. 그래서 이 인버터가 이 순발력 있게 전기를 끌었을 때는 그 배터리를 사용하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그 터빈으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가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 인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중국도 니켈 코발트 망간을 할 수 있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미국에서 중국산은 들어가기만 해도 이제 세제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30%에서 40%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거든요. 근데도 그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면 그 정도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서 이제 경쟁이 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중국이 미국에서 이제 배제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덤핑을 칠지 그게 좀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긴 하네요. 사실 지금 배터리 부분에서 또 중요한 관건이 워낙 많이 배터리를 확충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니까 이 소형 원자로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관심 많았고 계속 신경 쓰고 있는 수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미래 사회에도 굉장히 핵심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미국은 설명 다 해주셨고요. 다른 나라는 에너지 수급에 어디에 방점을 찍고 지금 모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표준이나 규격이라는 게 미국을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 한번 입장을 놓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공통적인 관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그 신재생 에너지 만들기가 이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많은데 어디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까요? 그다음에 이 바다도 갑자기 깊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해상풍력기 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성도 약하겠네요. 그럼 우리는 결국은 그 에너지를 수입해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를. 그 예산도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요즘엔 또 이제 나라들이 각자 도생으로 가면서 싸우잖아요. 이런 국방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아주 예민한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국방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감속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4세대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물을 쓰지 않고 나트륨을 쓴다. 근데 나트륨은 중성자보다 커요. 그래서 중성자가 잘 감속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중성자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우라늄 235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우라늄 238로 들어가요. 예. 그럼 플루토늄 돼요. 음. 그래서 4세대 소형 원자로의 그 폐기물에는 플루토늄이 다량이 있어요. 예. 그거는 추출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핵무기의 연료라고요. 네. 여차하면 지금은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네. 여차하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지금 한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이 소형 원자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런 배경도 있어요. 네. 많은 나라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럼 이제 그걸 달리 말하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SMR 하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네. 이게 어느 순간 핵무기로 환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산업이 과연 우리가 뭔가 기술 개발할 때 미국만 쳐다보고 기술 개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럽에도 진출해야 되고 중동이나 CIS 국가에서도 뭔가 우라늄도 많이 나는 나라니 그런데도 그냥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분명 걸림돌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이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네. 어떻게든 전용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이 예. 아마 허용을 안 할 것이다. 예. 근데 뭐 이거는 어차피 전기가 그 필요한 건 당연하고, 예. 그러니까 결국 미국도 핵사찰만 잘 받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뭐 이란 같은 경우도 네가 충분히 IAEA 핵사찰 받으면은 뭐 해주겠다, 떳떳하면 해라, 뭐 이런 얘기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명분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 여차하면 뭐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 동상이몽 비슷하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AI는 진짜 코앞에 왔는데 이걸 서포트할 수 있는 에너지 수급을 어디서 할지 진짜 고민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네. 소형 원자로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 오늘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학주 한동대 AI 융합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